예, 제 11장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예, 진짜 우리는 어떤 삶이 의미 있는 삶일까,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일까,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제목으로 본질적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이라고 해서 책은 시작합니다. 그 중간에 좋은 것으로 가득한 삶을 앗아갈 때라야만 죽음은 나쁜 것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어두운 미래만을 빼앗아 간다면 죽음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다. 예, 9장에서부터 한번 해보고 싶었던 얘기인데 11장에 나올 얘기라 제가 땡기진 않았어요. 결국 박탈리론이 행복을 뺏어간다면 그게 나쁜 것이겠지만 죽음이 거꾸로 내 이 삶이 정말 힘들어 사는 게 나쁜 것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럼 죽음은 축복 아닌가? 뭐 이런 얘기입니다. 삶이 어떤 데 가치 있느냐. 그러면서 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삶으로부터 나는 많은 축복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삶의 가치에 대한 이론을 다뤄보고자 한다. 책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예. 한번 오윤혜 선생님이 좀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요소들이 우리의 좋은 삶이나 나쁜 삶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그 기준을 세워야 할 텐데, 그 기준에는 어떤 특정한 체계나 질서를 부여할 수 있겠죠. 옛날에 우리가 앞장에서 다뤘던 것이랑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도구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도구적이라고 하는 거는 단어 예측할 수 있듯이 뭔가 좋은 것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좋은 것, 가치 있는 것, 그리고 그 자체로 좋은 것 또는 가치 있는 것,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좋은 삶, 좋은 것, 행복에 관해서 논의할 때 이제 아무래도 도구적인 가치나 고통보다는 본질적인 가치나 고통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구적 차원에서 좋고 나쁜 것들은 결국에는 본질적인 차원에서의 좋고 나쁜 것들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가치나 비가치가 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본질적 차원의 고통이나 가치들을 다뤄야 된다라고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본질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걸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쉽게 대답이 나오는 것은 쾌락이겠죠. 반대로 그 자체로 피해야 될 것은 고통이 되겠죠.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과감한 좀 가정을 해본다면 쾌락과 고통이 이제 본질적인 선악의 유일한 것이라고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쾌락이 본질적으로 좋은 유일한 요소고 고통은 본질적으로 나쁜 유일한 요소다라고 했을 때 이런 관점을 쾌락주의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삶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평가하기가 굉장히 쉽죠? 쾌락이 더 많다면 좋은 것이고 고통이 더 많다면 나쁜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더하고 빼서 플러스가 나오면 좋은 것이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나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통과 가치의 정도나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 양을 구해야 되긴 하겠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인생을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주의해야 될 점은 쾌락주의적인 관점에서 판단할 때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므로 집착할 이유가 없고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오직 미래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평가할 수도 있고 특정 시기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가 유튜브 촬영을 하는 게 더 좋은가 아니면 나가서 떡볶이를 먹는 게 더 좋은가 이런 것들도 평가를 할 수 있겠죠. 뭐가 더 좋아해? 떡볶이? 떡볶이를 먹으면서 유튜브 당연히 유튜브 촬영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고통을 자기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근데
근데 이제 쾌락주의에선 한 가지 이제 오류가 한 가지 있죠. 이 쾌락과 고통이 본질적으로 좋거나 나쁜 유일한 요소다라고 하는 부분이 오류다. 그래서 단지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삶보다 더 고차원적인 삶이 존재한다고 셸리 케이건은 믿는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좀 더 고차원적인 게 있다면? 뭐 사랑도 있을 것이고요. 이제 공부, 학문 이런 거. 그런 걸 통해서 쾌락을 얻죠. 쾌락이지 않나요? 그게 쾌잖아요, 쾌. 불쾌가 아니라. 그러니까 참 얼버무리면서 넘어가요. 애매한 그죠? 정의가 좀 애매한 실컷 쾌락주의 얘기해놓고 근데 이걸 가지고는 다 논하기가 어렵다. 오류를 난 지적하고 싶다. 다 읽고는 좀 더 고차원적인 삶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물론 뒤에 조금 설명은 돼요. 이따 얘기하면 되는데 참 그렇게 살짝 얼버무려요. 그래서 하여튼간 그거는 일단 뒤에서 좀 보기로 하고 여러분들은 한번 더하기 빼기 쾌락주의자가 됐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쾌락이 무슨 퇴폐적 쾌락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에피크로스 학파라든지 했을 때 쾌락은 좀 더 정신적인 거 또 너무 무슨 이상한 뭐랄까 우리가 말하는 쾌락 나쁜 의미의 쾌락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의 좋은 감정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겠죠. 두 분은 한번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이 삶은 마이너스인가요? 플러스인가요? 쾌 마이너스 고통, 쾌락 마이너스 고통 했을 때 토탈 했을 때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뭐 이전은 아니야. 지금 현재에서 미래를 볼 때 그렇게 했을 때 예측을 할 때 어렵긴 한데 플러스 약간의 플러스? 사실 다 따지고 보면 제로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는 투뿔 이상인 것 같아요. 과도한 것 같은데. 저는 많이 살아서 그런지 이제는 그렇구나. 고통을 이제 고통의 정도가 약해진 것 같아요. 작은 것에 쾌락이 좀 더 크게 다가오고 예전보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예, 그냥 잠깐 얘기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경험 기계에 연결된 삶이라는 소제목이 달린 챕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아까 이제 10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레버를 눌렀을 때 쾌락이 온다면 그런 삶이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저기에 좀 연장선인 것 같습니다. 네, 로버트 노직이라는 철학자, 지금은 세상에 안 계시다고 하는데 이분이 제기한 사고 실험 한 가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어떤 과학자들이 뇌 자극을 통해서 여긴 좀 어려운 부분이가 넘어가고요. 궁극적으로 완벽하고 현실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세련된 장치를 개발했다고 해보죠. 철호 선생님은 달리기를 좋아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달리기를 하지 않고 어떤 경험 기계에 나를 연결하면 진짜로 달리는 것 같은 경험, 느낌이 온다고 가정을 해보죠. 뭐 바람이라든지 그 주변의 풍경들도 다 느낄 수 있고요. 실제처럼. 예, 떡볶이의 매운맛 내가 먹고 싶은 떡볶이에 먹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감각 및 모든 그 쾌락을 다 느낄 수 있게 정말처럼. 예, 실제처럼 그런 기계를 발견했다. 이 쾌락주의 원리에 입각해서 또 가상의 기계를 또 설계한 거죠. 실제 이런 기계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내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냥 어떤 경험을 할 때와 100% 똑같은 자극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어떠세요? 초록쌤은? 솔깃하긴 하네요. 솔깃하긴 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철호쌤이 갑자기 내가 경험기계에서 살아가고 있었네?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좀 하시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느껴왔던 것들이 사실은 진실되지 않은 가짜 경험이라고 느낄 것 같아요. 무언가 만들어진 내가 실제 한 게 아닌 네. 그게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래서
그래도 다시 들어갈 건지 그 기계 쓰고 그렇죠. 농담이고. 그래서 다시 기계로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벗어야죠 거짓 때. 아니 벗어야죠. 이거는 좀 방송용 멘트 하지 말고 본인 생각을. 저도 근데 이제 G는 정말 단순하게 그 레버 사례는 되게 단순하게 하는 거고 이건 이제 경험이라는 거를 되게 쾌락을 고차원적으로 얘기한 거지만 사실 이제 G하고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만들어진 쾌락이라고 하는 측면. 오유래 선생님은요? 그런 기계가 존재한다. 내가 발견했어. 아, 이 기계를 벗고 죄송합니다. 엿 같은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나? 아니요. 저는 여기서 책에서 나왔듯이 모든 사람이 경험기계에 연결되어 있고 나 또한 경험기계에 연결해서 각자 원하는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면 머뭇거리지 않아요 근데? 머뭇거린 것 같은데 마지막에 좀? 정말 좋을까라는 싶기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서 그게 어렵네요. 저는 고민을 해봤어요. 또 다른 차원으로 이 기계를 보면서 이 책과 내용과는 상관없는데 내가 정신과 의사로서 내가 치료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환자분들에게 이런 경험 기계를 권유하는 건 아닌가? 마치 잘 짜여준 약간의 최면을 걸고 어떤 인위적인 그런 쾌락을 주고 그런 착각 속에 빠져들게 만드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도 해봤었는데 실제로 셀리 케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이런 걸 알게 된다면 거부할 사람이 훨씬 많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나는 진짜 이런 기계가 있고 상용화가 된다면 잘 팔릴 것 같아요. 물론 그 안에는 들어갔다 나왔다가 전제되어 있는데 근데 영원히 일리 빠져 들어간다. 적지 않은 수가 빠져들지 않을까라는 이 책을 반박하기 위해서 든 마음일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생각은 그랬어요. 계속 해보시죠 뭐. 네, 뭐 여기서 질문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기계에 연결된 제 평생을 보내고 싶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한다면 이제 쾌락주의가 틀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경험기계의 삶에서 내가 가치 있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없다면 그것보다는 더 좋은 삶이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경험기계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떡볶이를 먹거나 달리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게 이것을 거절하는 이유가 되겠죠. 어떤 자신에 대한 인식이나 성취가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요약하자면 이제 내면적으로 느끼는 삶, 내가 갈망하는 것을 그것보다 더 나은 삶이 존재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외적 경험과 내적인 경험 둘 다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네, 저도 이것도 모순적인 궁금한 내적 이 사람은 외적 경험도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착각 속에 빠질 수 있잖아요. 우리 뇌는. 네. 그런 게 실제로 이런 기계가 부족해서 외적 경험을 잘 구현을 못 해주는 건지. 근데 그 외적 경험까지도 한다고 착각하게 만든다면 그러면 좀 논의는 복잡해지고 더 복잡해요. 근데 그 질적 차이를 여기서 언급해요. 갑자기 이 기계에 연결되면 뭐 사랑을 외부 사람과의 관계가 없어진다? 아니요. 관계한다고 모든 한마디로 가상 현실 속에서 실제 만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그럼 이 기계 디자인이 잘못된 건 아닐까? 그렇게까지 모든 것이 현실감이 든다면 여기서 이거는 웬만한 종교를 넘어서는 아주 훌륭한 단체가 되지 않을까. 이걸 기계를 만들어 인간을 지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만큼 이런 고통 없는 쾌락을 노력하지 않는 쾌락을 노력하지 않아도 얻게 되는 쾌락을 갈망하는 사람 많을 거다.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잠깐 드는 생각인데 지금 여기 유튜브 촬영을 하는 게 경험 기계 속의 삶일 수도 있지 않나요? 이걸 어떻게 내가 이게 들어간다고요? 그걸 모른다면 꽤 괜찮은 경험인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유튜브 촬영이 여기서는 관계를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기계 자체는 이런 거는 아니고 그냥 이런 거 촬영할 때 느끼는 좋은 감정만 느끼게 해줬는지 쾌락만 느끼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말이 되네요. 예. 기들이. 그래서 그런 거야. 그렇다면 이 기계를 업그레이드해서 실제 살아가고 있는 것까지 하게 된다면 들어갈 거다. 제 얘기는 이 교수가 설계했던 기계는 그렇게 떡볶이를 먹었을 때 좋았던 감정만 쾌락만 들게 했던 것은 아닌지. 근데 이 책에서는 그걸 구별해서 잘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서 그건 구분 나눠야겠다. 그래서 실제적 관계 이런 건 다 생략된 거죠. 그냥 결과적인 쾌락적 감정만, 쾌락이라고 하는 그 상태만 느끼게 해주는. 그렇다면 저는 그거는 쥐에게 했던 실험과 큰 차이가 없는 실험이다 이거는. 그렇다면 그런 거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지속되지도 않을 거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 속에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근데 이것마저도 또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업그레이드된 기계가 그러면은 더 복잡해지는 거죠. 뭐 아무튼 이 외적 경험의 선과 악을 함께 고려하면 우리의 삶을 평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이어지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낙관론자와 비관론자, 중간론자의 답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낙관론자들은 삶은 절대적으로 살아갈 가치가 있다. 삶이 죽음보다 언제나 낫다라고 이야기를 할 테고, 비관론자들은 우리 모두 죽는 편이 낫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중간론자는 뭐 때에 따라 다르겠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쾌락과 고통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플러스면 중간론자들은 사는 게 낫고 마이너스면 뭐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비관론자들은 아니야 태어난 것 자체가 잘못됐어. 무조건 마이너스다. 예, 대표적인 작가가 이제 에밀 시오랑이라는 작가인데 태어났음의 불편함인가요? 이런 작가도 있어요. 낙관론자들은 아니야 무슨 더하기를 하고 나면 무조건 플러스 나올 거야. 그러니까 살 의미가 있어.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또 다음에는 이렇게 흔히 말해서 자꾸 우리가 쾌락이냐 고통이냐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건 내용물이거든요. 네. 삶이라는 그릇에 담긴 내용물만 플러스 마이너스일 것이 아니라 삶이라는 그 그릇 그 자체를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냐. 계속 그릇에 담긴 쾌락과 고통 플러스 마이너스만 보지 말고 그게 이제 그릇 이론인데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그릇 이론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중립적 그릇 이론은 이제 내용물만 따졌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고려해서 평가하는 것이 중립적 그릇 이론이죠. 앞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한.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릇 자체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그릇은 그냥 배경일 뿐이지 플러스 마이너스에 절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예. 반대로 추가로 반대인가요? 다른 입장. 다른 입장이죠. 다른 입장 반대로 삶 그 자체에도 특별한 가치가 있다. 그러므로 내용물 플러스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그 점수도 평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가치적 그릇 이론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뭐 살아있다라는 사실이 인간적인 삶을 의미해야 하는 거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말 그대로 삶 자체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적 그릇 이론을 받아들이면 삶의 그런 내용물만을 더하고 빼는 게 아니라 인생에 살아있다는 가치의 점수를 추가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온건한 버전과 환상적 버전인데 환상적 버전은 이 셀리 케이건이 환상적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또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건데요? 환상적 버전. 온건한 버전은 일단 삶 자체가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내용물이 충분히 나쁘다면 총 합계는 마이너스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삶의 내용물 가치가 삶 자체의 가치를 압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온건한 버전이고요. 환상적 버전은 아무리 내용물이 나쁘고 좋아도 삶 자체의 가치가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결과는 항상 플러스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뭐가 같아도 욕은 안 하겠습니다. 환상적이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그 사는 자체가 것 환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네 삶이 역같아도 플러스야. 너는 무조건 너의 삶은 소중하고 축복이야. 기준하니까. 온 거라는 건 아니야. 아무리 삶이 플러스 점수에 기여를 할지라도 삶 자체가 원체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서 마이너스가 너무 심각하면 토탈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온건한 버전이겠죠. 네. 환상적인 거 좀 그래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저도 들어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이론에 따라서 각각의 우리의 이제 삶을 평가해 본다면 우리에게 죽음이 더 좋은 것이냐 아니면 살아가는 게 더 좋은 것이냐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1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거는 살아있다는 거는 무조건 플러스야. 환상적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죽겠다는 사람은 납득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아니 아무리 힘들어도 플러스인데 왜 죽어? 그런데 또 하나 원건론적인 입장이라면 너무나 고통이면 죽는 게 축복이거든요. 그 죽음을 앞당긴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런 얘기들이 뒤에 나옵니다. 이제 자살과 연관해서 이 입장이 계속 이제 뒤를 암시하죠. 책들이.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는 다음에 보기로 하고 어떠신지 한번 선생님들은 오늘 어떤 입장이신지 삶의 가치를 한번 어디다 두고 계신지 아니면 어떤 입장인지 한번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떠신지. 뭐 우리가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기 때문이긴 하겠죠. 그런 게 고통을 압도하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그러면 뭐 즐겁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럼 묻고 싶어요. 고통이 압도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되면 자살할 거예요? 그 고통이 정말 괴롭다면 고민해 볼 것 같아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아차. 참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히 플러스 마이너스 주거가 아니라 계산법의 미스가 수학적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가중치를 잘못 뒀을 수도 있고 이게 참 그러면 더 복잡한데 어쨌든 자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오해선생님은 자살 예방센터에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하면 안 돼. 이걸 뒤에서 듣고 계신 자살예방센터 직원 선생님 입장에서 유튜브 거기서 나가는 거죠? 정정하겠습니다. 예, 이철호 선생님은 어떠신지? 네, 저는 사실 이제 쾌락주의 관점도 이제 일하면서 이제 쾌락과 고통이란 두 가지 측면을 소개를 했는데 사실 그 기준 자체가 좀 저는 애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어쨌든 기준이 명확하다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도 어떤 뭐 시간이나 다른 요인들에 따라서 그게 이제 쾌락의 요소로 전환될 수가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고통 또한 또 한 쾌락이 어느 모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나는 되게 뭔가 현자 같은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뭐 잘 와닿지 않는 얘기였고요. 예. 각자 이런 것들은 한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삶 자체에 얼마나 높은 가치를 매기든 간에 나는 온건한 버전 쪽에 서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이 항상 너무 빨리 찾아온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는 아닐 것이다. 어떤 이들은 안타깝게도 불구가 되어 움직일 수 없고 아무런 희망 없이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삶을 버텨내야만 한다. 그들에게 삶은 하나도 좋을 게 없다. 비록 무척 드물고 특수한 경우라고는 해도 이런 사람들에게 죽음은 절대로 일찍 찾아오지 않는다. 때로는 너무나 굼뜨게 느릿느릿 기어서 온다. 예, 한번 꼭 삶이 사는 것이 꼭 무조건 살아있어야만 가치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이렇게 끝을 맺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빨리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뒤에서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눌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삶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어떤 삶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그냥 살지 마시고 그냥 한번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11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